중국 전국 시대랑 되게 비슷하네요. 중국도 춘추 시대에는 그 오랑캐들이 본토에 와 있었으니까 걔들이랑 싸우고 막 그랬는데 전국 시대는 이제 자기들끼리밖에 안 남으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원은 점점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양자강 이남까지도 나중엔 다 중원이 되고. 근데 이 인구가 늘면서 점점 인구가 느는 거에 맞춰서 팽창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치산 치수, 운하를 내고 물길을 뚫고 정글을 논밭으로 바꾸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진짜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대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중원이 점점 그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면서 이렇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형으로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늘었고 군사기술은 발달했고 사람들은 전쟁할 능력이 생긴 상태에서 중원이 거기에 맞춰서 팽창하지 않을 때는 내부 분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도 그런 내부 분열 사건의 하나인 거죠. 일본의 전국시대도 마찬가지.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고대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인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대장군, 쇼군의 정의대장군의 정의죠. 이 정의 전쟁은 너무나 쉬웠다. 그래서 이렇게 쌀당하다가 이제 남은 소수의 이제 애조인들, 에미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들을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극도의 차별을 받는 일본의 불가초천민이죠.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극도의 차별을 받고 있는 비록 불법이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일본의 아주 불가촉천민이었죠. 이 사람들을 부라쿠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인에게 전쟁이 쉬웠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비교도 안 되게 쉬웠죠. 아이 생각해보세요. 애조인들이랑만 주구장창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 보면 철거민 투쟁 많이 나오잖아요. 애랑 할머니랑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가난한 그냥 쓰러져가는 판잣집 이런 데인데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쫓아내잖아. 장독대 깨트리고 막 할머니 막 머리끄댕이 잡아서 쓰러뜨리고 그래서 그걸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대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 영토를 팽창시키는 정복전쟁이랑 그 수준이었어요. 비교도 안 되게 쉽죠. 한반도보다. 고구려만 해도 고구려의 진정한 역사는 중국이 한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알박기 해놓은 게 뭡니까? 한사군이죠. 한사군을 멸망시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고구려는 초창기부터 아주 그냥 험악한 무력 투쟁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 성장한 나라인데 고구려는 처음부터 중국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군사적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념 국가란 말이에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한사군도 몰아내야 돼, 중국군이랑도 싸워야 돼, 북방 기마 민족들도 다스려야 돼, 뭐 여진족 그때는 여진족이라고 안 그러고 뭐 물길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신라 백제랑도 싸워서 이겨야 돼. 일본이랑 비교해 보세요. 전투 기술에 극단적인 차이가 나요. 어려운 상대와 싸우는 일은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살아남고 보면 나도 적응돼 있어요. 근데 전쟁사가 정말 끔찍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강한 적에 맞서서 살아남아서 내가 강해지잖아요. 적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군비 경쟁이란 말이 있죠. 전술 무기의 수준은 계속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멸망의 위기를 주고받으면서. 되게 무서운 역사죠. 그래서 생명체들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진화하면 진화적 군비 경쟁 이런 거. 진화적 군비 경쟁의 대표적인 예가 개구리와 뱀이죠. 어떤 개구리는 사람 1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몸을 한 마리가 갖고 있는 개구리도 있어요. 그리고 독사도 정말 초극 맹독성 독사들이 많잖아요. 개구리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뱀이 굳이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맹독이 필요가 없어요. 맹독을 만드는 것도 몸의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의 맹독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맹독성이 됐는가? 개구리와 뱀은 서로 잡아먹고 안 잡아먹히려고 자기들끼리 군비 경쟁을 하면서 독이 맹독성이 된 거거든요. 전쟁사가 이 뱀과 개구리의 그 맹독성 그 경쟁과 인간의 전쟁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핵폭탄급 독을 개발한 거네요. 그렇죠. 핵폭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핵폭탄은 쓰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안 쓰려고 갖고 있는 게 핵이잖아요. 나 요거 너한테 사용 안 할 테니까 너도 사용하지 마. 요게 핵폭탄의 존재 이유잖아요. 뱀과 개구리의 독이 정확히 그거예요. 개구리의 독도 똑같아요. 어차피 뱀한테 한번 물리면 그 개구리는 죽어요. 아무리 맹독성이어도. 독이 강한 거지 피부가 두꺼운 게 아니잖아. 서로 이 독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핵이 나오기 전까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딱 나누면 서쪽에는 유럽이 있고 중간에 이제 중동, 막 이게 인도, 무굴 제국, 막 이란, 페르시아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 올수면 이제 우리 한중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중국이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신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적응하고 싸워야만 했던 문명이었던 거죠. 한참 동안 일본은 애조인들 상대로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보면은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 한 중기까지도 일본을 보면 싸움 되게 못해요. 아,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아니 사실인데. 제대로 된 군대랑 싸본 적 있어야지.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이제 우리가 고려 말부터 일본 해적, 왜구죠. 엄청나게 털리고 국가가 휘청하는데 고대에는 반대예요. 여러분 왜구란 단어 아시죠? 신라구란 단어 있는 거 아세요? 신라구는 뭘까요? 신라 해적이에요. 이 신라구가 일본을 노락질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열도 4개 섬 중에 큐슈가 무인 지경, 사람들이 다 죽고 피난 가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일본은 신라구와 싸운다고 국가가 한 번은 거의 망할 뻔도 한 적이 있어요. 고대 일본이. 고려랑 비교해 볼 거야. 아니 고려도 그렇게 따지면 고려도 그러면 왜구 때문에 멸망을 뻔하지 않았냐. 근데 고려 말에 우리나라는 자 홍건적 쳐들어왔죠. 여진족과 싸워야 되지. 몽골군 몰아내야 되지. 내부적으로는 권문세가의 기득권과 이 사회 신진사대부들이 싸워야 되지. 이 와중에 왜구와도 싸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영이나 이성계 같은 네임드 장수들이 정예병을 데리고 싸웠을 때 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 스코어를 따져보면. 그리고 왜구의 규모도 신라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황산대첩 단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전투에 동원된 왜구의 병력 규모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쳐들어갔던 신라구의 규모 중에 가장 많은 규모가 그래봐야 2,500명이거든요. 이 2,500명한테 국가가 탈탈 털리다가 간신히 이겼다고. 섬멸하지도 못했어. 지휘관 뭐 한두 명 잡고 나머지 지휘관 뭐 굵직한 지휘관 3명은 신라구 지휘관 3명은 또 멀쩡하게 살아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체포하지도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밀어낸 거지 딱싹 몰살시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대 일본이 참 전투를 못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한심해서가 아니라 전쟁수를 배울 기회가 그만큼 협소했던 거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언제나 뭐 옛날 그 전이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침략한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해적질 하든 뭐라든 노력하든. 정부가 침략한 적은 없죠. 그렇죠. 해적이 정부와 상관없이 해적이 그냥 먹고 살라고 약탈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구에 당한 건 일본 정부, 왠지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 자체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신라구가 일본을 털어먹은 것은 왠지 좀 속이 시원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국의 해적도 일본 해적도 신라구 같은 우리나라의 해적도 이 해적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자국민입니다. 왜구의 전성시대 때 조선이랑 고려랑 중국이 왜구의 피해를 받았지만 왜구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국가 대 국가의 모는 전혀 아닙니다. 그 전에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군사력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예시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죠. 아, 고려 중기에 있었던? 고려 중기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전쟁을 했냐 하면 전쟁법도 그러니까 야마토인들끼리 이제 사무라이들끼리 싸울 때 참 전쟁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데 후진적인 거죠. 뭐냐면 전쟁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에 가까운 활동이었어요. 여러분 줄루족들이 영국에 정복당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이 되기 전에 이 그냥 원시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줄루족의 상태일 때 줄루족 부족끼리 어떻게 싸우냐면 이제 이쪽에 한 30명 서요. 그리고 여기 한 30명 씁니다. 다른 부족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우우 하면서 창을 이렇게 막 흔들고 춤추고 소리치고 이렇게 해요. 이걸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기죽이는 거죠. 예. 이걸 주고받다가 한쪽이 창을 일제히 던져요. 그러니까 방패로 다 막습니다. 또 방패로 막은 쪽이 창을 일제히 던져요. 이번에 이쪽에서 방패로 막습니다. 그러다 다치는 사람, 부상자, 사망자도 나오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다가 기세에서 좀 압도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줄루족의 전쟁이었어요. 마오리족들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하카 쳐보세요. 하카, 마오리족 하카. 뭐냐면 우 하고 이제 허벅지를 막 이렇게 치면서 이 허벅지 근육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나이만큼 힘세 이런 건데 그 하카를 막 이렇게 하카춤을 추고 막 나는 완전 이거야. 너는 우우 하는 이런 춤을 춰요. 똑같이 창 던지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어떤 많은 싸움이 하카로 종결돼요. 저 자식들 하카 노래 완전 잘 부르는데 약간 랩 배틀 같은 거예요. 이런 걸로 기세 싸움을 하는 게 마오리족의 원래 전쟁법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일본이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옛날에 일본 사무라이들에게는 나놀이란 게 있습니다. 나놀이는 뭐냐면 자기소개란 뜻이에요. 이제 전쟁을 하러 나왔어요. 내가 영주야. 옆에 내가 부리는 사무라이들이 한 20명 있어. 저쪽도 한 20명 있어. 그러면은 나놀이 누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까? 그러면은 뭐 정말 일본식으로 노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건 나는 어디에 누구고 지금 이 싸움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데 사실은 이 싸움은 내가 정당하고 그래서 너는 질 거다. 오오오 하면 옆에서 막 띠링띠링 막 부하가 이러고 있고 이렇게 나놀이를 해요. 그러면은 반대편도 나놀이를 합니다. 서로 나놀이를 주고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우냐? 그 다음에
창 던지기 비슷하게 궁술 시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무라이들의 싸움은 일기토가 많았어요. 일기토가 아니라 이제 패싸움으로 확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기토를 어떻게 하냐면 칼로 챙챙하면서 일기토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서로한테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화살을 쏴요. 그 화살 맞고 잘 죽지도 않아. 갑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낙마를 하거나 내가 좀 피가 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졌다고 인정을 하거나 그럼 끝나요 싸움이. 코피 터트리면 이기는 뭐 그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리족과 줄루족의 싸움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당시 일본의 싸움이. 그 자기 대장이 서로 궁술 시합하고 있으면 우가차차 하면서 자기 그 사무라이들이 우리 대장 이겨라 뭐 이러고 있는 게 일본의 전쟁이었어요. 여몽연합군은 고려와 몽골 연합군을 합쳐서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싸움 잘하고 싸움 많이 한 군대가 어디예요? 몽골군이겠죠. 자, 그 몽골군과 군비 경쟁을 하면서 30년 동안 싸우면서 적응한 군대는 또 어느 나라 군대예요? 고려군이. 그럼 고려군이죠. 고려군과 몽골군이 갔는데 일본 사무라들이 나와서 노 하면서 나놀이를 한 거예요. 그거 보고 여몽연합군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정확히 그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뭐지 저 병신은? 바로 활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휩쓸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수준이 상대가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군이 줄루족과 싸울 때 있죠. 영국군이 아프리카 정복할 때 줄루족과 싸울 때도 영국군도 고생 많이 했어요. 몇 번 지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쉬웠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일본 사무라이 부대를 만나는 족족 그냥 다 섬멸시켜버려요. 그냥 휩쓸고 전투와 전투 중간에 심심했는지 전투가 안 재밌었나 봐요. 소풍 갔다 와서 다시 전투에서 다 죽여버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여몽연합군이. 거기서 캠핑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됐어요. 여몽연합군 일본 원정 전쟁 보면은 점령했다가 막 배로 돌아가고 다시 나오고 하길래 저거 왜 저러나 했더니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보급품이 배에 있으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군과 고려군에게 생소한 땅이다 보니 배에 많은 걸 쟁여갔겠지 아마.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건 교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교대를 해야지 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그 섬의 자연 상태, 야생동물의 상태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몽골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복하러 간 곳에 그 자연의 어떤 컨디션을 완벽하게 자기들이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전에는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매우 현명한 군사적인 습관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때부터 무쿠리 고쿠리란 말이 생겨나요. 일본에서 1000년 넘게 괴수의 대명사로 부르는 게 무쿠리 고쿠리예요. 무쿠리는 몽골군, 고쿠리는 고려군. 그 무쿠리 고쿠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애가 울면 너 애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런 말 했다는 얘기가 있죠. 애가 울고 말 안 들으면 일본에서는 무쿠리 고쿠리가 온다 그랬어요. 이걸 인간적인 대상으로 아예 보지 않은 거예요. 초월적인 괴물로 본 거지. 무쿠리 고쿠리. 그만큼 실력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미카제. 태풍이 불어서 정박해놓은 함대가 다 파괴돼 버려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태풍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일본 사람들은 그 태풍이 없었으면 일본은 점령당했죠.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거를 신풍, 신의 바람이다 그래서 카미카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게 무쿠리 고쿠리는 우주 공간에서 온 압도적인 외계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타난 고질라 같은 거랑 똑같은 거야. 태평양 전쟁 때 미군도 그런 존재였고 무쿠리 고쿠리를 물리쳐준 게 카미카제니까 카미카제 또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카미카제를 만들어버렸죠. 자살 특공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부대를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 핵을 맞았죠. 이제 핵구름 그거를 이제 버섯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버섯구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버섯구름을 피워오르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당시에 무쿠리 고쿠리 구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쿠리 고쿠리 미군, 무쿠리 고쿠리가 쏘아대던 활. 당시에 일본 사무라이는 궁술 위주였다고 검술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궁술 위주인데 그 활도 몽골 활, 고려 활, 솜씨나 활의 품질은 더 좋아. 활은 우리나라 그 북방 계열 활이 우리나라가 포함된 북방 유목민 계열 활이 세계 최고니까. 그 미군의 핵은 무쿠리 고쿠리가 쏘던 화살과 같은 그런 느낌이고 1000년에 걸친 데자뷰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이 내용은 홍대선 작가님의 전작인 유신 그리고 유진 도입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려는 사실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몽골 때문에 그 전쟁에 말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아냐면 고려는 그게 뻘짓이라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본과 가까이 있어봤으니까. 몽골은 몰라. 그냥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싶어해. 얘네는. 자, 당시의 행정력으로 바다를 건너서 해외를 통치한다는 거는 손해만 보고 이익은 별로 없는 엄청난 낭비예요. 지금의 해외와 중세의 해외와 시대마다 해외라는 건 달라요. 중세의 해외는 지금의 해외와 전혀 다른 거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일본에 악감정이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아 그때 일본을 제대로 혼내줬으면 좋았을 걸.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태풍은 고려군이 먼저 경고했습니다. 몽골군한테. 예, 몽골군이 말 안 듣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을 혼내줬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식민지 일제 36년 식민지 시절을 경험해서 열받아 있는 우리의 입장이고, 당시로 되돌아가면 일본을 완전히 정복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은 농산물을 착취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본 내에서 농산물이 모여서 집적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바닷길로 폭풍우를 뚫고 파도를 뚫고 그게 고려까지 와야 될 거 아닌가 봐. 그 상태에서 고려에서 또 이동을 해야 돼. 그 곡물들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몽골도 가져갈 거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비용과 손실을 계산하면 그 착취한 농산물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남아 나냐? 이 순이익이 남냐? 안 남아요. 고려는 아는 거예요. 안 남는다는 걸. 힘만 드는 일하는 거 아는 거죠. 제발 이거 하지 말죠. 다 뻘짓이라고 했는데 몽골은 이 정복에 이제 미쳐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일본 침공을 결국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일본을 침공할 이유는 사실 없죠. 몽골의 고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쟤네 우리를 왜 괴롭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우리 사무라이들을 이렇게 막 도륙을 해버려? 왜 다 죽여? 그러니까 무쿠리고쿠리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 무쿠리고쿠리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불신이 생겨나요. 이때 우리가 모르는 증오와 불신이 생겨나요. 자, 고려 말에 무쿠리고쿠리가 나타나고 한 150년 지나서 완전 옛날이 된 후에 고려를 이제 약탈하러 왔던 왜구가 이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인데 잡힌 적이 있어요. 체포가 됐어요. 이놈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사또가 이제 줘 패면서 너 이 자식아 착하게 살지 왜 우리나라 침략했어 이 자식아 라고 하니까 이 왜구가 뭐라 그랬냐, 무쿠리고쿠리의 원한을 갚으러 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원정은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태풍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조선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정한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이게 정한론인데, 이 정한론의 관념적 근거가 되는 게 또 무쿠리고쿠리예요. 심지어 1960년대까지도 그때 왜 몽골이랑 손잡고 우리 괴롭히러 왔어 이 나쁜 놈들아, 이 악감정이 있어요. 이때는 심지어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해놓고도 자기들이, 그래고도 그 악감정이 남아있었던 거야.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왜구를 체포했던 고려 사또, 체포해서 신문했던 고려군 장수의 입장도 어이가 없는데 우린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고려 여목연합군의 고려군 측 사령관의 이름이 김방경이에요. 김방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되게 착한 아저씨고 역사 속의 위인이에요. 이 김방경을 주인공으로 한 풍도라는 소설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간이 돼요. 작가도 일본인이에요. 이노우에 야스시. 이 사람이 풍도라는 대하 소설을 출간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김방경이고 고려는 당연히 배경은 고려인 소설을 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김방경은 원래 위인으로 있는 인물이지만 이노우에 야스시 입장에서는 일본인으로서 김방경이라는 사람을 발굴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야 고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몽골의 멱살을 잡혀서 전쟁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온 거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무쿠리고쿠리에 있어서의 고쿠리, 고려, 우리나라에 대한 악감정이 이때 없어져요. 1960년대가 돼서야. 일본 사람들 정말 특이한 기억이에요. 일본은 야마토인 입장에서 한반도에 비해서 너무나 안전한 세계다 보니까 그때 한 번 침공당한 게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얘들은 멘탈이 약한가 봐.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같이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강하게 크지 못했나 봐요. 일본의 그만한 사건은 사실 역사상 딱 2번뿐이죠. 무쿠리고쿠리, 태평양 전쟁, 패전.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무쿠리고쿠리의 영향으로 일본 역사도 많이 바뀌었겠네요. 완전 많이 바뀌죠. 원래 이때 당시에는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알고 있는 에도 막부가 생기는 건데,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이 무쿠리고쿠리 때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는 일본 영주들끼리 싸워서 승자가 패자의 영지를 흡수하면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중재하는 거를 이제 그 쇼군이 해주면 돼. 그래 이거 승인해줄게. 아니면 애조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분배하면 돼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 나타난 외적을 상대하면서 일본 영주들은 사무라이들 많이 죽었어요. 싸움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 비용과 손실을 감수했는데 가마쿠라 막부가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승패가 땅 안에서, 일본 안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외적은 물러가면 그만이고 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마쿠라 막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눠줄 땅이 없어. 우리나라야 외적을 물리쳤어요. 중국군이 그럼 남녀노소 다 모여서 힘들게 막 산성방어 같은 거 보면서 물리치면 당연히 물리치면 좋죠. 근데 물리친 거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그럼 물리친 거죠. 물리치기 위해서 싸운 거잖아. 목적을 이뤘으니까 된 거잖아. 일본은 아니에요. 징기스칸 이후 시대죠. 이후 시대? 예, 쿠빌라이 칸 시대죠. 야마토이는 훨씬 전이고 그 삼국시대 초중반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문화,
뭐 쇼군부터 사무라이까지 이거는 선주민을 상대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사무라이 문화든 일본의 봉건주의든 쇼군이라는 직책이든 다이묘, 그다음에 그 밑에 다이묘 밑에 영주, 영주 밑에 사무라이 이런 구조는요. 야마토인들이 에미시인들, 에조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쫓아내면서 야마토 문명의 땅을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일본인들의 본질이에요. 일본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물리치면 물리친 거지 이런 개념. 왜 싸웠는데 보상이 없어? 이러니까 그 보상을 해주고 중재해주고 책임져줄 사람이 쇼군이고 막부잖아요.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를 식물 막부, 식물 정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이때부터 하극상이 일어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주 길다란 내전을 통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막부가 갈아치워지는 겁니다. 여몽열학군의 일본 원정은 연대가 이제 1274년 그리고 1281년 그때죠. 정도. 네.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남북조 시대라는 시대가 생겨요. 일본에. 남조와 북조. 왜냐하면 천황이 2명이야. 무로마치 막부가 일본을 먹으려고 원래 천황이 있는데 자기 쪽 천황을 세워버려요. 천황 한번 하실? 해가지고 천황을 세워버려. 근데 무로마치 막부가 이깁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가 세운 천황이 혈통상 정통이 돼요. 실력 행사를 잘한 쪽이 이긴 거예요. 혈통의 정통성보다는 실력의 정통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남북조가 통일된 해가 이 2명의 천황이 세워졌다가 천황이 1명만 남게 돼서 조정이 통일된 거를 남북조 시대의 종결로 보통 보는데 역사학자들이 이 해가 1392년이에요. 굉장히 공교롭죠. 왜냐? 1392년은 조선이 출범한 해기도 해요.